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오늘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예. 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씨가 5.18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원래는 네. 4월이었나요? 5.18 기념재단이 4월에 있었던 자유마을 국민대회에서 정광훈 씨가 이 5.18에 대한 폄훼를 한 걸 두고 이미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예. 저희가 이미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아니라 네.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 네. 또 공명선거 감시단 시즌이 오다 보니 네. 또 저도 모르게 버릇처럼 네.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정광훈이 5.18 특별법 네. 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네.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안인데요. 5.18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형사처벌의 적용에 대해서 법에 저촉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정광훈 씨가 5.18 관련 김대중의 간첩으로 사주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CIA 문건을 갖고 네. 사람들 앞에서 당시에 시청학 광장에서 브리핑을 하듯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네. 띄워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서울 종암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고발을 했죠. 5.18 네. 특별법 위반으로요. 네. 그런데 올해 10월에 네. 경찰 측에서 정광훈 씨를 저는 이제 고발인 조사를 끝낸 상황에서 네. 10월에 정광훈 씨를 소환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송치될지 안 될지 결과를 네. 이제 발표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정광훈 씨를 고발하고 네. 그 사이에 네. 또 광주에 가지고 또 망언을 했죠. 하고 5.18 왜곡 발언을 하고 또 다시 연타로 이번엔 주옥순 씨와 함께 네. 계속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독교회복센터도 종암소에 네. 제가 이제 담당 수사관한테 반복적으로 네. 연락을 해서 이것은 지금 5.18 기념재단도 함께 우리랑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정광훈 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사실관계 증거 자료를 네. 5.18 기념재단하고 함께 저희가 협력을 해서 네. 모든 자료를 또 제출하고 그리고 기념재단에 있는 진실기록부 또 부장님께서 직접 종암소까지 출석하셔서 참고인 조사까지 받으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증거도 빼박이고 허위사실도 빼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종암소가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 사이에 또 그렇게 발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죠. 근데 조사를 10월 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나가지 않는 사이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5.18 폄훼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 발언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위 엄마 부대로 알려진 네. 주옥순 씨, 네.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정광훈 씨가 허위사실을 이제 공표했는데 네. 핵심 내용이 뭐냐? 이미 지난 4월 27일에도 네. 광주역에 와서 또 강주까지 갔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에 의해서 발생했지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네. 폭도들이 전남 의대 옥상에서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했다. 그리고 총을 쏜 사람은 광주 시내를 장악하고 있던 고정 간첩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5.18을 갖다가 진짜 정광훈 씨뿐만 아니라 극우 진영에서 자꾸 북한 간첩 소행이라고
막 드립을 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전두환이 어디 이게 북한 거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던 기록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게 북한 간첩이 일으킨 밀란이거나 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어떤 폭동이면은 어떻게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5.18 민주화 운동은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당과 북한 간첩들이 저지른 이런 폭동을 진상조사나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하고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엄마 부대로 알려진 이제 주옥순 씨도 가짜 유공자들이 돈을 받고 대한민국 곳곳에 돈을 이제 뿌리 내리고 돈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대한민국 시민운동가로 이제 자신을 위장해서 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5.18 기념 재단이 네. 정광훈 씨하고 주옥순 씨에 대해서 경찰이 신속한 수사 촉구를 하면서 네. 어제 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5.18 기념 재단 측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정광훈 씨 관련해서는 네. 목회자들의 5.18 망언과 역사 왜곡, 사실 왜곡에 대해서 특별법을 위반하는 사안은 이미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네. 제보가 들어오면 5.18 기념재단 측하고 함께 긴밀히 협력을 해서 저희가 사안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추가로 네. 예, 정광훈 씨랑 주옥순 네. 씨가 또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예. 서울종암경찰서가 그 정광훈을 제대로 못 부른 모양이죠. 종암경찰서가 수사한 모양인데. 제가 그 담당 수사관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안 부르냐. 고발인인 나는 가서 잽싸게 했는데 그러니까 차일피일 안 나오고 배째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고 유족들도 주목하고 있고 심지어 이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 때요. 네. 그 민주당 이영석 의원이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청장한테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네. 경찰 뭐 하고 있냐 지금 정광훈 씨가 저렇게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네. 다니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 빨리 소환해서 조사해라. 그렇게 또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원래 예. 광주 북부경찰서에 접수됐던 게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서울 종암서로 이관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관됐죠. 신속하고 예.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영석 의원이. 예. 그리고 10월 13일에 갑자기 국감을 앞두고 그렇게 지연되던 그 수사가 6개월 만에 처음 나와 조사가 됐다. 이거 뭔가 경찰이 지금 수사를 의도적으로 좀 지연하고 있다. 약간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진짜 매번 저희가 이 평화나무에서 소위 그 빌런 목사들 네. 그 소송을 고발을 좀 수십 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서 항상 그 태도를 보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이 정광훈 같은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배째라는 식으로 소환조사 응하지 않고 냅둬도 그냥 뭐 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차일피일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내비둡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이게 막 이재명 대표나 조국 가족들이었으면 냅뒀겠습니까? 잽싸게 가가지고 뭐 연행을 하든 뭐 강제로 뭐 데리고 오죠. 왜 정광훈 같은 이런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문제를 일으키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범법 행위를 명백하게 저질러서 빼박 증거가 있는 이렇게 문제의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성직자라고 이렇게 그거를 마치 계급장 삼아서 훈장처럼 내밀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종암서뿐만 아니라 경찰 측에서 왜 이렇게 성직자들이 나쁜 짓하고 고발을 당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이렇게 좀 유연하게 솜방망이처럼 대처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작년 12월 24일에 전광훈이 했던 설교, 25일이군요. 성탄절에 했던 설교가 이제 그 일부 내용 중에 그 전광훈이 저를 개자식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자,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5월 19일 금요일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팀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8월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8월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9월 27일 귀하께서 접수하신 사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11월 3일에 귀하께서 접수하신 사건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내용 검토 후 종결 예정입니다. 보니까 10월 13일에 전광훈이 종암서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10월이면은 사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가 이제 9월 27일이고 네. 11월 3일에 피의자 조사를 마쳤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날 한날에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1년 다 돼서 이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단 말이죠. 아직 그 결과는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사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종암경찰서가 그 전광훈을 상당히 이제 배려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8월 4일에 전광훈이 설교 시간에 한 말인데요. 오늘 아침 당회장실에 나오니까 경찰서에서 나를 부르지도 않고 2개를 무혐의라고 통보해 왔다. 빨갱이들이 내가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고소고발했지만은 이제 종암경찰서가 연락도 하지 않고 다 알아서 무혐의 처분을 내고 있다. 종암서 수사관들이 아이고 이 새끼들 또 목사님을 씹었네 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전광훈이 한 말입니다. 이게 전광훈이. 그러니까 지금 종암서가 자기를 봐주고 있다. 뭐 고소가 들어와도 그냥 부르지도 않고 그냥 무혐의 종결 처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평화나무가 종암서를 상대로 취재했는데 종암서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무근 같지가 않은데요. 전광훈이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알아서 봐주는 것 같은데요. 뭐 왜 이렇게 안 나오면은 잡아가야죠. 체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 5.18 건도 그렇습니다만 제 모욕죄 건도 있고 아마 무수히 많은 고소고발 건이 있을 거예요. 전광훈한테. 근데 종암경찰서는 전광훈을 이렇게 특별 예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광훈 수사는 앞으로 종암서에서 하지 말고 이 사람 그동안 사회에 저지른 악행이 매우 큰 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빈도와 정도가 강한 만큼 서울광역청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청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종암서는 정말 이 지난번 500억 알박기도 끝내 이제 불송치로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자기 경찰서 경찰관도 저렇게 인화물질을 던지면서 그 공권력에 저항을 했는데 종암서도 피해자인데 종암서가 이렇게 대놓고 전광훈을 봐주고 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암서에 앞으로 그 전광훈 사건은 맡기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 쪽에 좀 국회의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하세요. 그 전광훈 사건은 종암서가 맡지 않게 해달라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압박을 가하라고 경찰청장한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광훈의 말을 다 워딩 그대로서 사실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한두 사건이 아닌데 계속 지연돼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전혀 대꾸를 못하고 알아서 무혐의 처분이 된다라고 피의자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권력을 공정하게만 하더라도 이 국민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네. 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는 비번 안 까고 버텨도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비번 안 까면 바로 체포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예 공정하게만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예. 근데 유독 성직자들한테는 이 공권력이 폐악질을 저질러도 은근히 봐주는 그런 그 눈치가 있고요. 성직자라고 하기엔 너무 낯이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목회자고라고는 말도 좀 사용하기가 꺼려지는 그렇죠. 사람이라 성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특정 종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뽑지 마 그래버리면 또 그게 또 자기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좀 강력하게 공익을 위해서 좀 밀어붙이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누구처럼 영매여서 그 조사나 수사를 꺼리는 것도 아닐 거고요. 예. 상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전광훈 씨 이야기가 계속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신혜식 씨가 이 전광훈 그 씨의 그 강단에 올라가서 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바로 전광훈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목사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난 5일 네. 이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 설교 후에 네. 그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를 강대상으로 꼭 이렇게 불러냅니다. 네, 예, 불러낸 다음에 내년 총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죠. 김기현 네. 씨랑 예전에 그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맨날 하는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내가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존재하겠냐.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면 제일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고 두 번째 망하면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또 이렇게 네.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신혜식 대표도 거들었는데요. 네.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게 이 광화문 애국 세력을 배제하고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있는 정광훈 목사를 배척하고 깔보고 죽이려 한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그 표는 지지자들, 네. 곧 광화문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깎아먹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48%의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토끼 내버리고 중도 찾는데 중도는 약한 사람한테 절대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혜식 씨는 집토끼를 이 정광훈 극우 세력 태극기 부대라고 지금 생각을 전제를 깔고 예, 이 사람들하고 거리두기를 하면 총선에서 이득을 볼 게 없다.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엄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중도 따라가 봤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지금 40%를 다 날리고 그 이제 밖에 있는 20% 쫓아다니면 폭망한다. 그게 바로 김기현 지도부의 무능이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광훈 목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광훈 씨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을 배척하지 않아서 전광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태극기 아스팔트 보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전광훈을 배척한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죠. 도리어 전광훈을 배척하면 할수록 중도층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광훈을 배척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냥 자기들 아스팔트 보수의 어떤 기득권 그걸 인정해 달라. 분명히 이제 전광훈은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정신이 탈착돼 가지고 만약에 진짜 만나준다 그러면은 만나자마자 자기한테 몇 석을 달라, 비례대표 몇 석을 달라, 장관 몇 개 자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 확실합니다. 예.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이 멀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전광훈 씨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권력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완전히 윤석열의 따라지로 살려면은 그렇게 살든가.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지금 신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힘을 갖고 윤석열과 맞서 싸운다면은 도리어 당신에게 활로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언제나 나한테 눈길을 한번 줄까, 관심을 줄까, 이렇게 거지처럼 매달리고 이렇게 손 벌리면은 결국 비참하게 버림을 받는다. 저는 후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광훈 털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범죄 혐의가 얼마나 많아요. 당장 앞서 얘기했던 5.18 역사 왜곡 이것만 해도 당장 감옥 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밑보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신자들에게 또 가오 없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고심이 큰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제 기반을 갉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탄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윤석열한테 들이받는 게 좋은 길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이 방송은 시청할 텐데 전광훈에게 알립니다. 변희재 씨가 내년 5월 25일에 결혼하는데 원래 이제 당신을 이제 주례로 모시려고 했는데 안 모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또 전해드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좀.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48%를 본인들이 만들어놨는데 29%대로 떨어진 게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이 책임져야 되는 거다. 윤핵관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희 3인방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인방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갔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갔기 때문에 진 거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이 김태우와 민주당 후보가 박빙이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니까 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파 세력이 원하는 건 뭐냐? 김기현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거다. 김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애국 세력과 함께할 수 있는 비대위를 꾸려서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말로 이 짜증나는 지점이 뭐냐면요. 누가 봐도 빼박 그 범죄 행위를 해서 이거는 정말 구속해야 정상인 사안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총선 앞두고 정광훈 씨가 구속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유리할까요? 이 가까이서 보면 이 애국 보수 아스팔트 세력을 잃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반적인 대한민국 전체 상황에서 상식적인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를 하면은 훨씬 총선이 영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총선 앞두고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구속 안 시켜요. 왜? 구속시키면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검찰 치하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왜 구속시켰어? 이 국민의힘 나쁜 놈들이네? 이런 반 국민의힘 정서를 줘가지고 혹시나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총선을 앞두고 정광훈 씨 구속 여부나 이 재판 관련해서 계속 루즈하게 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리적 의심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번 해오다 보니 빌런들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뭐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지만 결국엔 헌금 좀 해라로 또 그 마지막 레퍼토리가 이어졌어요. 신혜식 대표도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호주머니 열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애국 집회 하려면 여러분의 성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힘들더라도 성원을 해줘야 된다. 성원이라는 건 뭐냐? 알지 않느냐? 애국은 행동해야 하고 호주머니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호주머니를 열지 않는 애국은 말로만 하는 거다. 이 성의껏 도와줘야지만 이 모임이 지속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광훈 씨의 건강을 엄청 걱정했어요. 암이 왜 생기냐? 고민 탓에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 조금만 도와주면 목사님의 고민 하나가 해결됨으로써 목사님이 건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암 걸리지 않게 헌금해달랍니다. 신혜식, 신의 한수 유튜버님께서. 정광훈 씨 때문에 너무나 수많은 국민들이 저기 암 위협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정광훈 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온 국민이 바람각인데 정광훈 씨 암 걸리지 않게 헌금해달랍니다. 근데 또 바람 멘트를 또 정광훈 씨가 마무리해서 했습니다. 이 전광훈의 설교는 내가 죽으면 내 설교가 아마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내가 호언장담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안 죽어서 한국교회 30만 목사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 내 설교는 기독교 강요를 능가한다. 기독교 강요가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은 내가 죽으면 바로 깨지는 기록이다. 지금은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한국 목사들이 내 설교를 안 듣는 거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멘트를 쳤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 사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탄의 전형적인 그 병적 증세가 나르시즘인데 예, 그런 류의 발언을 한 게 좀 유사해 보이지 않는가. 예, 일단 칼뱅의 기독교 강요가 무슨 내용인지 정광훈 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 설교가 기독교 강요를 넘어선다라고 그랬는데 그 여신도들은 속옷을 내려야 한다. 그것도 이제 기독교 강요보다도 나은 발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50년 설교한 걸 다 저장해놨다고 칼빈 후손들이 했어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거는 예, 고발되지 않나 싶습니다. 칼빈 학회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엄연히 칼뱅에 대한 예, 모욕이자 예, 이거는 치욕스러운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칼뱅 시대에 전광훈이 살았다면 바로 이제 물에 던져졌겠죠. 내 설교를 일주일에 한 편씩 들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모르고 죽는 거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 이런 류의 설교와 이런 류의 성경이라면 모르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개신교계에서 물론 진보 개신교계의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퇴진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그 화요일이었죠. 그 기독교 시국행동의 출범 기자회견, 그 기독교 시국행동 출범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곧바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희 그 김용민 TV가 실황 중계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셨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진보적 개신교계의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또 함께하고 있지만은 이 좀 거국적인 복음주의권에서도 이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된 게 아닌가. 나아가서 보수 지향의 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도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윤석열이 천공말 듣고 정치한다는 그런 의혹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과학 필요 없다, 과학자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R&D 예산이 확 줄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를 서울에 편입시켜야 한다 했는데 김포의 편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수능 같은 거 필요 없다 했더니 뭐 수능, 뭐 킬러 문항을 없앤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게 천공 뜻대로 지금 국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손에 왕자 새기고 나왔고. 여러 가지로 지금 천공과의 그 유착설을 넘어서서 천공을 국사로 지금 모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니 우상숭배를 반대했다면 당연히 우리 보수 개신교계도 윤석열 타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로부터 배타적이다. 그리고 이 내로남불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듣고 있는데 이럴 때 국민들한테 점수 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윤석열 타도의 목소리를 함께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그분들은 저기 신천지 통일교도 비호하는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 삼을 뜻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기독교계는 진보 개신교계가 나서서 역사의 그 바른길을 찾는 그런 길들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사실 보수 기독교계가 정말 정말 싫어하는 신천지와 이 경선 과정에서 결탁한 의혹이 있는 후보였고요. 그리고 내내 대통령 후보로 이 선거운동을 하던 내내 왕자부터 시작해서 이 주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그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 후보들을 만들었던 게 또 보수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예. 아주 그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신천지, 이단, 그리고 주술 뭐 이런 거에도 전혀 평소에 느끼던 대로 그 신심이 어디 갔는지 반응하지 않고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를 했다면 지금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이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만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 시국 행동이라는
내가 출범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NCCK에 있는 인권센터, 뭐 감리교 시국대책연석회의,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생명선교연대 등 이 여러 교단의 경계를 넘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네, 근데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아쉽게도 복음주의 계열은 거의 없고 그렇죠. 이 진보 진영이 있는 개신교계가 좀 다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제 본격적인 퇴진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독교 시국 행동이 지난 이제 10일 날 네. 향림교회에서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 그렇죠. 그리고 공안 탄압 속에서 네. 양회동 열사가 산하는 것을 목격하고 시국 기도회로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종교 시민사회계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시국 토론회를 앞서 개최를 했고 네. 토론 끝에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거짓과 죄악에 맞서기 위해 기독교 시국 행동을 결성하기로 했다 하고 출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시국 행동은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그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이제 문제의 5가지를 거론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노조법 2조 3조 개정 거부, 이제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식으로 네. 이제 사인을 보냈죠.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서부터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면했고, 국보법 부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훼손,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경고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라고 네. 이제 퇴진 운동에 같이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복음주의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불의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냥 개인의 구원과 또한 개인의 안녕만을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신구약 성경을 다 봐도 그 사회 공동체의 불의에 눈 감았던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불의가 편만한 세상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진보 개신교계만 할 일입니까? 이 보수적인 복음적인 그런 교인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당연히 그 뜻을 같이 하는 교회와 목사님의 동참도 호소합니다. 이런 앞으로 행사들이 계속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의 총의가 된다면은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정권이 좀 몰락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것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자들도 지금 이 정권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곡동에 가면은 이제 지금은 강서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옛날에 그리스도 신학대학이라고 있었죠. 네. 그 교단 신학교인데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었던 장성만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 아들이 장제원 국회의원입니다. 장제원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한 교회 간증에서 윤석열을 규탄을 했습니다. 윤석열 세력이 자신을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토했는데, 간증인지 이 정치적 선전포고인지 이게 참 알 수 없을, 경계를 알 수 없을 그런 발언들 영상으로 모아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여러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지역군의 교회 간증 자리에서 또 서울 험지 출마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교회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고신 쪽에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안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수를 쳐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간증할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은 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율법도 잘 따르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 하는 일은 하나도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동하는 건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간증할 때 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제 행동을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진실된 간증을 해야 되겠다. 저도 정치인의 아들, 목사님의 아들, 교육자의 아들로 커왔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금수저라고 참 행복하게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소주 한 잔 먹잖아요. 목사들이 술 처먹는다 그래요. 이 정치인의 아들로 산다는 게요, 얼마나 힘든 일이지 압니까? 아버지가 다 알려진 사람이니까 공부를 좀 잘하잖아요. 그럼 과외 받았을 거라 그래요. 공부를 못하면 국회의원 아들 공부도 못한다 그래요.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것인가 제 참 목표였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아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때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수가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성교회 성도님으로 아십시오. 어디 나가면 장재원 국회의원도 가출했다라고 소문나니까. 노래 가수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절대로 안 시켜주는 거예요. 가출하기 전에 친구들이 네 나오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준다 그래요. 나갔더니 아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밥도 안 사주고 잠 재울 데도 없고, 제가 1박 2일 만에 백기투항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당자 딱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무서운 분이세요. 굉장히 음악에 저를 키우는데 딱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야, 너 따라와, 이발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2발 자유와 1세대입니다. 그때 가수한다고 머리를 촥 얼마나 멋있게 길게 기록했습니까? 그죠? 촥 이렇게 테리우스처럼 탁 기는데 머리를 팍 어디 말이야 고등학생이 가출을. 제가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삭발투쟁은 안 합니다.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삭발투쟁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막 삭발하자, 저는 안 해요.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은, 여러분, 저도 40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면서 벌써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고 풍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4년을 쉬었고, 또 한 번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당선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또 요즘도 장제워의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아버지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제게 주신 그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제가 가슴에 간직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좀 더 구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시대였다면 내가 나 건드리면 바지 바로 지하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군부 독재 시절 같았으면 잡혀가 고문에 당했을 거란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 네, 목사님 기도회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예, 잠깐 중간 영상 이후에 네. 저희가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개최하는 기도회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11월 23일이 네. 이 추수감사절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 네, 네. 예, 저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 성공의 국교에 네. 탄압을 피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네.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서로 네. 평화롭게 정착을 잘 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네.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의 그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막중하고 그렇죠. 또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성탄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 하면 칠면조 먹고 네. 그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주고 청교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이제 그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칠면조 또 이제 풀어주고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백악관에 네. 지난 정권 때도 아메리카 원주민 대표를 불러서 사죄 의식을 갖습니다. 사죄 행사를 항상 갖고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강탈절이다. 네. 그래서 당신들한테는 이게 기념할 일이지만 네. 우리들한테는 이게 민족적 그렇죠. 멸절을 당한 아주 뼈 아프게 가슴 사무친 학살의 만행을 당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관광지로도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미국 그 사우스다코다에 가면은 대통령 얼굴 내 분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서부터 뭐 링컨까지 이렇게 쫙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원래 그 인디언들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네. 그 성산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대통령들 얼굴을 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의 그 외놈들이 와가지고 태종대왕 이런 데 관악산 벽에다가 역대 일본 일왕들 면상 4개를 새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기독교인들에 의해 자행된 네. 이 추수감사절 시즌에 교회에서는 감사와 은혜와 이런 뭐 축복하고 그런 기쁨의 잔치를 갖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네. 이것을 한국교회가 반성하고 참회하는 이 기도회를 갖고요. 더불어 더 한 걸음 나가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뭐 추수감사절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네. 이런 이 시즌에 참회 기도회를 저희 그 기독교회 복센터가 이제 필두로 해서 네. 각 교회에서 네. 이게 운동처럼 참회 기도회가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이런 그 기독교인들의 과거의 어떤 범죄 행위들이 네. 이러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참회 기도회나 이런 것으로 저희 기독교회복센터에서 기도회를 열고 하지만요. 이런 힘들과 관심과 성원들이 모아져서 훗날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을 또 저희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한 걸음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교회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또 평일 낮이기 때문에 네. 참석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또 영상으로 또 참고하시고 저희가 또 뭐 기도문이나 이런 양식들도 네. 영상으로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기독교인들의 과거 범죄 역사에 대해서 좀 진실을 마주하고 네. 반성하고 성찰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 있는 주간에 저희 평화나무가 또 매해 영락교회에 사과 촉구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영락교회는 서북청년회 4.3 때 제주도로 영락교회 청년들이 내려가서 서북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살상과 약탈을 했던 일들 역사적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 역시 그 제주 반란 사건을 자기 교회 청년들이 진압했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는 물리적 충돌도 피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분명히 4.3의 흔적에는 기독교인의 테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용서하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영락교회 사과 촉구, 그 맥락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해서 학살했던 기독교인의 그런 행태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이걸 회개하고 또 이런 나쁜 아픈 역사를 복귀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운동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사랑은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돌아오는 이면 다음 주군요. 다음 주 목요일 낮 2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벙커원 교회에 오시면요. 아메리칸 원주민 학살에 대한 기독교인들 참여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평화나무 유튜브 방송 또 라이브로 시청하시면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그 정신 자체는 참 귀하지만 우리가 그 지키고 있는 그 절기가 어디서로부터 왔고 어떤 배경에서 생겨난 건지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산하지 않은 제대로 사과하고 넘어가지 않은 과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담으로 또 한마디 드리자면 그 맨날 이제 저희 평화나무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맨날 니들은 나쁜 것만 부각시키냐. 기독교 왜 이렇게 이미지 나쁘게 하냐. 이런 기독교 이미지 나쁘게 하고 왜 나쁜 것만 공론화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냐. 좋은 거를 원하시면은 당장 그냥 기독교 방송 트시면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예, 뭐 CTS, CBS 보시면은 좋은 거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쁜 점만 부각시키냐 했는데 나쁜 점, 좋은 점을 동시에 밸런스를 맞추고 공론화하는 게 바로 기독교적 가치고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다윗 왕에 대해서 물맷돌로 골리앗 죽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도 하지만 다윗이 사람 우리아 안에 죽이고요, 살인하고 불륜 저지른 것까지 필터 없이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어떤 역사와 사건과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마치 영웅 만들기, 신성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지난 역사에 있어서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쉬쉬하고 덮고 좋은 점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맨날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나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친일 행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또
일본하고 손잡고 우리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마주를 해야 우리가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고 정말 제대로 된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예.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고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후손들이 지금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해서는 잊고 그저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아까 개신교계 이 윤석열 퇴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조금 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노조 2.3법 제정 거부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개신교 진보 운동계에서 내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나왔던 성명서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규탄한다. 이 정부가 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이 정도의 어조로 나오다가 그 정도 논조로 나오다가 이제는 퇴진하라. 끝까지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퇴진의 그날까지 기독교인들이 행진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반인데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이 모든 일이 참 그 터널을 지내고 있는 기분이다. 곤욕스럽고 괴롭다. 지난 시절 수많은 이가 땀과 눈물로 읽어놓은 이 민주주의 성과를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 광란의 사태를 멈춰야 된다.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까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주 예. 강경한 목소리죠. 그래서 노조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는데 네.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하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제 그 요청하겠다고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이 기독교인들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또 금식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 네. 계십니다. 그래서 그 NCK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센터는 지난 13일부터 네. 노조법 2, 3조 즉시 개정을 촉구하는 또 금식기도회를 개최를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회는 법 개정 완료 시까지 계속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네. 노조법 2, 3조 하니까 이게 뭐지? 네, 도대체 무슨 이걸 왜 내용이지? 윤통이 왜 이걸 거부하려고 하지? 네. 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지? 국민은 왜 반대하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그 이효리 씨, 가수 이효리 씨가 네. 얘기했던 그 노란 봉투 캠페인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많이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란 봉투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이거에 대해서 네. 아주 쉽게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노조 2조, 3조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노조 2조가 뭐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또 뭔 소리인지 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청 간접 고용 노동자 이제 배달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천 사장과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이 노동자들이 사측하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과 이 원청의 예. 사용자 범위를 좀 더 그 제대로 적용시키자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 만약에 네. 사측에서 네. 터무니없는 월급 노동 시간은 길게 하고 터무니없는 월급을 준다든지 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고를 시켜버린다든지 네. 그리고 막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뭐 복지나 이런 개선의 여지도 없이 그냥 아닥하고 네 할 일 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이거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하청하고 원청 사장들을 찾아가면 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청은 또 우리 직원 아니라고 하죠. 예, 그래서 외면당 1수였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다이렉트로 이 하청 간접 노동자 분들 그리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분들이 이 직접적으로 교섭권이 주어져서 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지난 10월 한 달 전에 쿠팡 새벽 배송하시던 그 새벽 배송 그 박스가 있잖아요. 로켓 배송할 때 예. 새벽 배송하는 그 일회용 박스 안 쓰고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이 찍찍이 박스를 사용하는데 그 박스만 모아서 또 따로 가져가시거든요. 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쓰러져 계신 머리맡에 그 쿠팡 새벽 배송 박스들이 다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쿠팡 그 직원인 거죠. 로켓 배송을 담당했던 직원인 거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기사분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뇌졸중이 아니죠. 갑자기 뇌 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둘 다 우리 쿠팡 직원이 아니다라고 쿠팡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의 직원이 죽었다라고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손해배상처럼 민사소송 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그런데 만약에 이 2조가 개정돼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의 책임을 조금 더 강력하게 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법원 판례에도 이 노동 조건에 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은 사용자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법조문에 명시를 해서 원청이 이 형식적인 근로개혁 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때 단체 교섭을 하거나 또는 이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이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노조법 2조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3조 개정안은 뭐냐면요. 이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손배소를 함부로 남발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우해양 조선 노동자들 이제 경력이 15년이 되신 분들이 연봉이 고작 3,400에 박봉에 시달리셨단 말이에요. 15년 경력인데요. 근데 또 그 당시에 불황기에 같이 이제 좀 회사랑 함께 같이 책임을 지겠다. 우리 같이 힘써 보자 해서 자신들의 월급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황기가 좀 지나고 시일이 지나고 나서 자신들의 깎은 임금의 30%를 원상 회복시켜달라고 사측에 이제 요구했는데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파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파업을 했다고 이 당시에 대우해양조선이 조합원 5명에게 470억을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푼도 안 쓰고 1300년이라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건 사실 이제 죽으란 얘기거든요. 이게 손배소를 이런 식으로 받고 노동자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 쌍차만 해도 자살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동자분들이 이런 합법적 파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측이 말도 안 되는 막대한 천문학적인 몇십억 몇백억의 손배소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못하게 차단하고 막는 게 바로 노조법 3조 개정안입니다. 어떤 노동쟁이도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이렇게 감당 안 되는 금액을 물게 한다면 어떤 노동쟁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너네 하려면 해. 그런데 그 뒷감당은 니네가 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이 노조법 2조랑 3조를 개정하면 불법 파업이 성행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업이 시달린다 이거예요. 너네 우리 원청이잖아. 무조건 뭐 교섭에 응해라고 하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이 기업이 제대로 업무를 못 본다라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그런데 이미 이전에 그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판례들은 철저하게 법원의 판례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민 여론도 그렇고요. 노동자들 편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CJ 대한통운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과 이제 직접 단체 교섭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법원의 판결이 당연히 단체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도 쌍차, 현대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3조 관련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 국제협약을 맺어서 국내법과 이제 통일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노동기구와 국내 노동법이 이제 법적 효력이 거의 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준을 그러니까 이제 국내 노동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가 국제법을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국제적 망신에 가까운 짓인 것이죠.
예. 지금 K 컨텐츠가 거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창피한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그 상식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 된 나라 중에서 노동쟁의를 통한 그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물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이 노조법 그 2조 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그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한다는 식으로 이 분위기를 몰고 있는데 노조법 2조 3조 뿐만 아니라 뭐 생명안전기본법이라든지 뭐 중대재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참사 그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기가 막혔던 게 저희 지난 그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께서 함께 잘해 주셨는데요. 매번 참사가 날 때마다 유가족들이 발벗고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청해야 되고 특검 요청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니 법제도화 시켜서 아예 이런 참사가 났을 경우에 일사불란하게 예방과 대응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이 그 이태원 유가족 분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생명안전기본법 통과시켜 줄 테니 이태원 참사만 배제합시다 이렇게 딜을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짐승 새끼지? 이게 진짜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받는 인간의 입에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어느 정권 때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네 정권 때 발생해가지고 이거 진상규명 들어가면은 윗대가리서부터 전부 다 모가지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이딴 식으로 말하고 딜을 거는 게 국민한테 참사에서 진상규명하는 유족들한테 이 사람 인두껍은 이 짐승 새끼가 아닌 이상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노조법 2조 3조도 어떻게 진짜 국민의힘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렇게 반노동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른바 그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제대로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하나의 문화가 되게 하면요 역진을 못합니다. 역진을 못해요. 문재인 정부 때가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하고 스텔라 데이지호의 그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그 가족들 마음을 대변해주고 그랬어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정의를 위한 입법들 특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노동감독관을 지자체에도 좀 그 권한을 분산시켜서 노동경찰을 두게끔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 쌩깠어요. 다 관료들한테 포위가 됐고요. 그 관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관료들 아닙니까? 자기들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 관료들. 그 관료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할 개혁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보장하고 관철해야 할 기본권을 대부분 다 이제 포기하고 그래서 아니 뭐 정말 제대로 된 변화가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번번이 그 입법이 다 좌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이 제대로 보완이 되고 강화가 된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 현재의 세상이죠. 이게 구분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개혁해야 되겠다. 이 기본권 보장하는 그런 제도나 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개혁의 대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말이죠. 도대체 언놈들 따라다녔다가 이렇게 할 일도 못하고 정권 내주고 바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지금 사실 문재인 씨한테 권력 주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그 어떤 최대 목표였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 권력을 주면은 권력을 제대로 써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도 한 게. 뭘 했습니까 도대체? 진상규명 한 게 뭐가 있고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럼 비판을 해야지. 그런 세상 다시는 만들자고 그 차원에서 비판을 해야지.
그냥 뭐 문재인 뭐 언급만 하면은 뭐 불편하게 언급만 하면 그냥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비난이나 하고 그럼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야기면 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아유 진짜 참 이렇게 무슨 정치를 무슨 뭐 팬클럽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문제들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대안을 마련합시다. 그 대안을 실천 못할 정치 세력, 정치인들은 집에 보내버리고 그런 게 있어야 좀 조금이라도 1cm라도 진보하고 진전하지. 뭐 아무개가 뭐 집권하면 뭐 세상이 다 바뀔 줄 알고 바뀌었습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어떤 컨텐츠와 어떤 그 행정 효능감이 있는지 그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아무개는 비판하면 안 된다. 아무개는 정말 뭐 하나님 다음, 하나님 사촌, 하나님 동기동 작중된다.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저 정치적으로 야당이 됐고 또 무수히 많은 이런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그런 망령들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럴 때 단단히 각성하고요. 더 나은 정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과 함께 더 나은 정치란 무엇인가? 누구한테 권력을 위임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세상에 일부분이라도 관철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반성도 없이 국민의힘만 욕하고 윤석열만 욕하면은 뭐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정말 안 됩니다. 그 지난 정부 때 그 역할을 맡았는데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윤석열 비판하고 나 이재명하고 친하다고 그러면 면죄부가 됩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표를 던져줄 만한 가치가 생깁니까? 그때 일 못한 분들 집에 가세요. 일도 못했으면서 왜 다시 자기한테 권력을 달라고 그럽니까? 염치도 없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당신들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뭐 저 권력 달라고 하기 전에. 하여튼 저는 참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지막지함도 비판하지만은 이런 세상으로 다시 오게 만든 이 민주당이 무능한 정치인들, 무책임한 정치인들, 하여튼 지난 정부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가기 바랍니다. 야당이 됐으면 누군가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놈들은 없어요. 그 책임을 다 이런 힘없는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그 길거리에서 깔려 죽고 그냥 뭐 노동하다가 과로로 죽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얘기해놓고 지키지 못했으면 대가리 박아야지. 어디서 다시 기어나와가지고 나한테 배지를 달아달라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염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분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보면 그 가장 큰 좌절이 지난 정부 때를 겪어보니까 세상 안 바뀐다라는 그 더 큰 절망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만들었던 정권이었지만 전혀 바꾼 게 없어서 더 큰 실망과 더 큰 좌절을만 남긴 것이 아닌가. 분명한 그 사과와 성찰 그리고 책임지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탭니다. 지금 감리교 본부 앞에서 노숙하면서 이틀째 단식 중인 감리교 남재영 또 박경열 목사님이 계세요. 이 땅의 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한 그리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 있는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곡기를 끊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자의 편에 서셨고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약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이 불공정한 법으로 그리고 기울어진 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은 이게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너무나 이 약자가 된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읽어온 이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퇴진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카이로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모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